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한국과 미국의 1분기 GDP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전기 대비 무려 3.2%의 성장이 있었고요. 한국의 GDP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전기, 즉 2008년 4분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요. 이 GDP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방송하지 않는데 월요일에 특집 방송으로 GDP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몇 가지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점검해야 될 사항들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글로벌 주요 증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화면에 글로벌 주요 증시입니다. 맨 왼쪽 위에 DJIA 다우지수 30 이야기하고요. 다우지수 30은 아직 역사적 고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S&P 500과 나스닥 100, 특히 나스닥 100의 상승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따가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과 이 나스닥 100이 왜 S&P 500이나 다우지수보다 상승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에는, 원래는 지난주 목요일에 나갔어야 될 방송, 이 나스닥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2020년, 내년이죠. 상당히 큰 버블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가 2부작으로 준비해 뒀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100 밑에 유로스탁 50 종목인데요. 유럽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하지만 지수 상승이 거의 나스닥보다 더 급격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는 좋지 않은데 지수가 저렇게 올라가는 것, 아무래도 조만간 ECB가 작년 말에 중단했던 그 양적 완화죠. 그러니까 채권 매입, 주요 국들에 대한 채권, 은행에 대한 채권 매입을 분명히 지수만 본다면 조만간 시작하지 않을까란 유추를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수는 상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돈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지금 설사 안 좋다 하더라도 미래의 희망이나 기대가 있으면 저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 오늘 금융시장 브리핑에서는 지금까지는 소개하지 않았던 것 중에 ETF 자금 유출입을 좀 몇 가지 조사해 봤습니다. 이제 ETF를 패시브 펀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섹터나 특정 종목들을 모아놓은 걸 이제 액티브 펀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전체 운용사들이 운영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패시브 펀드가 액티브 펀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수 추종을 하는 AI를 돌려서 그냥 단순하게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ETF로 어느 섹터, 어떤 ETF에 자금이 유입되거나 출금되는지를 파악해보면 향후 주가 흐름이 해석이 유추가 될 만합니다. 먼저 TLT, 이 TLT가 어떤 ETF냐면 만기 20년 이상의 국채를 담는 ETF입니다. 그래서 이걸 TLT라고 하는데요. TLT가 지난 일주일 동안 약 21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저렇게 많이 유입됐다는 얘기는 저 돈으로 채권을 샀다는 얘기니까 채권 금리가 계속 떨어졌죠. 한편으로는 주식시장이 고점에 다가오니까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 이 부담감을 이익 실현 통해서 채권으로 돌려놨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S&P 500 ETF죠. S&P 500의 인덱스 펀드 같은 S&P 500 ETF SPY입니다. SPY는 위에 TLT 20년 만기 이상의 채권 펀드와는 정반대죠. 일주일 동안 약 37억 달러의 자금이 유출됐습니다. 지수가 올라가긴 했지만 많은 돈들이 고점에 대한 부담을 일단 이익 실현으로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일주일 동안은 이렇고요. 지난 4월 한 달 동안 도대체 ETF에서 가장 많이 돈이 유입된 것과
가장 돈이 많이 빠져나간 펀드를 좀 조사해 봤더니 왼쪽에는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왔던 펀드 1위가 SPY였어요. 즉 지난주에 앞에서 바로 말씀드렸지만 37억 달러가 유출됐지만 4월 한 달 동안을 보면 무려 47억 달러가 유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2등은 이상하지만 20년 만기 이상의 국채, 채권에 투자한 ETF였어요. TLT 29억 7,700만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이 중에 21억 달러가 지난 한 주에 유입됐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동시에 돈을 끌어모은 거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유입된 것이 그 주가가 폭락하거나 경제 위기가 올 것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SPY에 돈이 입금된 거, 유입된 것까지 감안했을 경우 일종의 이익 실현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른쪽에 이게 순서들, 오른쪽은 이제 유출 순서입니다. 돈이 많이 유출된 ETF를 찾아보니까 1등이 iShares JP Morgan USD Emerging Markets Bond입니다. 즉 이머징 국가들의 채권 자금에서 16억 9,700만 달러가 지난주에 유출이 됐고요. 아니, 한 달 동안 유출이 됐고요. 세 번째가 골드입니다. 스파이더 골드 트러스트. 즉, 금에서 한 달 동안 14억 9,900만 달러가 유출됐습니다. 당연히 이머징 국가의 국채 금리는 올랐고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됐고요. 골드도 최근 많이 빠졌죠? 그냥 빠진 게 아닙니다. 저렇게 미리 무슨 이유 때문인지 스마트머니가 한 달 동안 돈을 뺐기 때문에 금값이 떨어진 거죠. 결국 이것만 보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와 20년 만기 이상의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는 있었다.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한국과 미국의 GDP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할 때 이 부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힌트는 지금부터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할 토마스 류 선생님과도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도대체 왜 무슨 일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충분히 상황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현지 토마스 류 선생님 전화 인터뷰 이어집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오늘 새벽이죠. 토요일 새벽에 미국의 GDP가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예상했던 최대 2.8%를 뛰어넘는 3.2%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이거 미국 시장이 당연히 환호했을 텐데 어느 섹터에서 성장에 많이 기여 있는지 내용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그 아침 여기 8시 반 그 GDP 수치가 발표된 거 보고 저도 놀랐어요. 이게 진짜 미국이 불과 한 2달 전만 해도 그 아틀란타 페드 거기에서 1몇 퍼센트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발표치는 3.2%로 나와갖고 그 증시에서도 아침에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70포인트 퓨처에서 그렇게 가다가 이게 발표되면서 바로 그냥 플러스로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증시는 일단 반기는 일단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 GDP 3.2%라는 수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놀라운데 그 안에서 하나하나 또 따져보면은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이제 그래서 일단은 GDP 안에서 미국의 그 경제가 그 견고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그 intellectual property, 그 지적 재산권, 하여튼 그런 분야에 8%나 그 설비 시설과 KPX 자본 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각 섹터 중에서 가장 진짜 뛰어나게 많이 이제 투자돼 있었는데, 하여튼 그걸로 볼 때 미국의 경제는 앞으로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는 기반이 이제 마련돼 있다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GDP에서 그 퍼스널 인컴, 그 개인들의 그 소득 증대, 그것이 상당히 눈에 띌만 했죠.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안 좋은 면이 있었는데,
그 퍼스널 인컴은 이제 예상치보다도 많이 늘었는데 개인 소비는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그 개인 소비가 줄면서 뭡니까 인플레이션 예.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상당히 이제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 연준이 이제 바라보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1.9%였는데 오늘 아침에 1.7%로 발표됐어요. 그래서 이 GDP 3.2%가 발표되면서 순간은 환호했지만은 곧바로 채권 금리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적인 유형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개인 소비가 안 따라주면 미국 경제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경제가 위축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래갖고 채권 금리가 이제 급락을 했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점이 그러면은 이 3.2% GDP 성장이 나온 원동력 중에는 미국의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은 축소되고 그래서 그 와중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이제 대폭 이제 축소된 게 이제 지난 2달 연속 그렇게 축소됐거든요. 근데 이번에서도 하여튼 수출이 늘면서 상품 재고가 갑자기 증가를 했죠. 그리고 이제 수입은 이제 줄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약 한 1% 정도의 상품 재고가 GDP 3.2% 중에서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경제 분석가는 이 인벤토리는 템포러리 이렇게 늘 수 있지만은 이렇게 지속적으로는 안 되고 또 지난번 연방정부 셧다운 와중에서 또 중국과 무역 전쟁 그런 와중에서 하여튼 수출 수입이 원활하지 않았으니까 또 그 기간에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도 일부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이래갖고 하여튼 다음 분기부터는 3.2는 아니더라도 조금 낮아지더라도 그래도 하여튼 미국 세계 최대 경제 엔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미국의 GDP가 이렇게 잘 나옴을 해갖고 그동안에 글로벌 경제 슬로우다운 이것이 가장 큰 화두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경제가 큰 보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미국 경제 침체가 올 가능성은 올로서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한국은 1분기 GDP가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의 GDP 내용을 보면 1분기에 미국의 수출은 3.7% 증가했고 수입은 반대로 3.7% 감소를 했습니다. 즉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해줘야 한국 같은 이 이머징 국가들이 수출을 해서 성장률이 올라갈 텐데 이게 참 제로섬입니다. 제로섬. 이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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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이 이 1분기는 과거고 이 3.2%가 아니더라도 2분기에 이 성장이 이어질 수 있느냐가 이제 주식시장은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인 케빈 하셋 이분이 CNBC에 나와서 앞으로 향후 2분기, 3분기에는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분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저도 이제 그분 의견에 상당히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지난 연방 셧다운 기간 35일 동안 장장 그 기간에 사실 연방 정부의 하여튼 가버먼트 스펜딩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재정 지출. 정부 지출. 예. 예, 정부 재정 지출. 거기에 이제 상당히 이제 위축이 돼 있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지난 1분기가 이제 겨울이라는 점, 추운 겨울이라는 점, 경제 액티비티가 하여튼 왕성하지 않은 그런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3.2% 나왔는데 이제 2분기, 3분기에는 지금 진짜로 경제 활동이 왕성할 때거든요. 그리고 연방 셧다운 그런
뭐 큰 장애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뭐 3% 정도, 2분기, 3분기 정도는, 3%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4월 30일, 5월 1일이 FOMC입니다. 4월. 근데 이렇게 높은 GDP 성장률이 나왔다는 얘기는 페드가 기다렸다가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 GDP 발표가 나면서 곧바로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거든요. 하락도 아주 급락을 했을 정도인데, 거기 참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 소비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1.7%로 나오는 바람에 하여튼 국채 금리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재미난 사실은 오늘 GDP 발표하기 직전에는 페더럴 펀드 퓨처 있잖아요. 예. 거기서 올해 2019년 12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하여튼 레이트 커트를 할 가능성이 58%였어요. 58%? 네. 그런데 GDP 발표하고 직후에 페더럴 펀드 퓨처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65%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3.2% GDP가 나왔으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뭐 인상까지는 안 하더라도 인하의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페더럴 펀드 퓨처는 반대 현상.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국채 시장이라는 게 전 세계 다양한 진짜 뭐 수를 세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무한대의 투자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결국은 국채 프라이스나 국채 금리 가격이 하여튼 누구도 무시 못할 그런 아주 뭐랄까 베이직한 인포메이션을 지금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 페더럴 펀드 퓨처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성장률은 놀라울 정도로 높았고, 당연히 원만한 지수들, 다우, S&P 500, 나스닥 등 주요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가 하락했다. 근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는 얘기인데, 이거 안전자산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점 돌파에 대한 부담감, 뭐 조정에 대한 뭐 기대감, 뭐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GDP가 이렇게 좋게 나왔다 할지라도 연준에서 금리 인상할 카드는 오늘로서 없어졌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채 금리 하락이고 오늘 또 금값이 올라갔고 하여튼 안전자산으로, 그러니까 미소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GDP 안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아진 원인도 있고 증시가 고점에 이르면서 안전자산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몰리는 그런 현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20년 이상 만기를 기록하는 채권 ETF인 TLT를 보면 21억 달러가 유입이 됐고, 그 다음에 SPY, 즉 S&P 500 ETF는 SPY에는 31억 달러가 유출됐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점 돌파에 대한 뭐 피로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참 시장은 변화무쌍합니다. 원래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 이게 민감하기도 하고 섬세한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 레리 쿠들로우, 이분이 또 갑자기 CNBC에 나와가지고 성장률이 3.2%임에도 불구하고 페드는 금리를 내려라,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이건?
그 제가 볼 때는 그 레디 카들로와 또 트럼프 대통령 이분들은 그 금리 인하를 하라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간접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꼭 뭐 경제가 나빠질 것을 대비해서 뭐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고 금리를 인하함으로 해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다음 대통령 선거일까지 하여튼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뭐 버블이 생기든 말든 하여튼 좋은 수치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끌고 가기 위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리 인하를 해주면은 뭐 하여튼 그렇죠. 뭐 증시나 모기지 금리 내려가니까 주택 시장도 활성화될 거고. 예, 하여튼 뭐 다음 대통령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번 일기 트럼프 그 임기 안에는 좋은 경제 수치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다분히 이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고려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원래 정치는 투표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떨어지면 실업자가 됩니다. 인간이 실업자가 되는 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래서 버블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게 뭐 전 세계 공통의 정치인들의 속성이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달러화 인덱스가 이거 지금 98 가까이 왔어요. 이게 100을 넘길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이제 다양한 논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달러 인덱스 상승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이제 하나는 이제 미국 경제가 좋아서 스스로 올라가는 거.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달러와 대척점에 있는 가장 큰 통화가 유로화잖아요. 그렇죠. 유로화. 근데 지금 알다시피 유로권 그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니죠. 예. 뭐 며칠 전에 그 독일 PMI 41로 나왔던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여튼 뭐 최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유럽 경제가 이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러면은 유로화는 어쩌면은 미국 달러와 1대1까지 갈 수도 있어요. 올해. 그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유로화가 달러 인덱스와 1대1로 간다고 그러면은 그 달러 인덱스는 그 100을 훌쩍 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석이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으면은 어떤 후유증이 생길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물론 미국 상품이 이제 해외 경쟁력을 잃어버리죠. 뭐 잃어버리기보다도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데 특히 기술주 제품들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나스닥의 그 지수가 지금 다우존스나 S&P 500보다 월등히 앞서가잖아요. 예. 근데 나스닥이 상당히 곤경에 처해질 수 있다. 인덱스가 그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가면은 하여튼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달러 인덱스를 볼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마디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번 어닝 시즌에서 보면은 미국의 그 전통 산업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 다우존스 여기는 지금 아직 지금 사상 최고점을 못 깼잖아요. 예. 그런데 그 나스닥은 지금 뭐 홀로 날아가죠. 그 다음에 나스닥에 힘입어서 S&P 500도 인덱스도 이제 기술 기업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하여튼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나스닥이 이렇게 다우존스를 앞질러서 이렇게 이런 속도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은 5년 아니면 10년 이내에 나스닥 지수가 다우존스 지수를 따라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제가 분석을 봤어요. 저도 사실 선생님 원래 목요일 날 방송을 준비했던 게 2020년에 미국의 이 나스닥 쪽에서 대형 버블이 올 것 같다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1 환율 때문에 일단 화요일로 가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 아마존이 미국 전 지역 우리나라 땅에 400배가 넘는 이 전 지역을 프리미엄 고객에게 당일 배송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니까 발표했는데 당일 배송을 발표하자마자 월마트 주가가 그냥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결국 이런 나스닥에 있는 이런 그 기업
기술들의 변화, 수익성에 대한 도전, 이게 사실 그냥 버블로만 치유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아마존,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 3개 회사가 $1 트릴리언을 넘어갔잖아요. 예. 그죠? 예. 시총이. 예. 그래서 지금 예전 그 전통적인 그 굴뚝 산업들은 제 아무리 뭐 커도 하여튼 큰 기업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기술주 기업들에게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 더구나 이제 앞으로 이제 5G를 통해서 이제 무인 자동차 시대가 온다고 그러면 더욱더 이게 기술적으로 더 기울 것 같은데, 하여튼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하여튼 그 나스닥 인덱스에다가 장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주목하는 건 결국 자율주행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기술들, AI, 사물인터넷,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걸 체감할 수가 없어요. 뭐 5G 이래도 그냥 핸드폰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체감할 수 있는, 인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뭐냐면 자율주행이거든요. 근데 자율주행 차량이 이미 웨이모나 이 테슬라는 내년도에 2020년도에 완전한 자율주행 차를 양산하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것까지요. 100만 대를 공급하겠다. 지금 그렇게 공언했어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작년까지 구글, 알파벳이 웨이모를 통해서 이 자율주행 차량 운행 기록에서 인간이 이제 수동 변속한 때까지가 8,000km를 수동 변속 없이 그냥 갔다고 그러거든요. 8,000km를. 근데 우리 인간이 하루에 운전하는 평균 하는 게 40km입니다. 그러면 40km 200일 동안 이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 없이 그냥 지가 운전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그 도로에서. 이게 나스닥이 그냥 그 과거처럼 뭐 다우지수나 S&P 밑에 있을 지수가 아니라 뒤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네. 예. 하여튼 이 세상이나 증시나 하여튼 경제나 모든 면에서 이 기술 기업들이 주도해 나갈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에도 하여튼 이런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술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전망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작년에 이야기했었던 건데요. 미국의 부채한도 증액 문제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당연히 부채한도 증액 뭐 아예 부채한도를 없앨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민주당은 당연히 부채한도를 없으면 재정 집행이 더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재선에 유리하니까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이 정치권 부채한도에 대한 상황은 어떤지 좀 알려주십시오. 미국의 그 경제가 팽창하는 한은 그 미국 연방 예산도 자꾸 이제 증액될 수밖에 없죠. 이제 구조가 이제 그런 구조인데, 하여튼 뭐 그 정권 때마다. 여보세요? 이게 전화가 잠깐 끊겼습니다. 정권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정권 때마다 그 부채 한도를 자꾸 이제 높이려고 했는데, 또 그 반대 쪽의 정치파들은 그거를 또 못하게 해갖고 하여튼 정치적으로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증액이 아니고 한도를 없애자. 예. 이렇게 지금 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신문 그 분석 기사를 보면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략적인 발언일 수도 있다. 그 민주당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의견 통일이 안 되는 것을 헤집고 들어가갖고 오히려 민주당을 내분 그 의견을 갈라놓는 그런 정략적인 발언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저는 하여튼 이게 다분히 정치 게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대통화의 이론, MMT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현대통화 이론이 뭐냐면, 최근 이제 미국에서 계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기 시작한 건데요. 한마디로 부채한도 없이고, 어차피 우리는 기축통화니까 지속적으로 국가화폐를 찍어서 경기 부양하면 된다. 인플레이션만 조심하면 된다. 이러고 주장하는 게 결국 부채한도 없애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부채 한도 증액 문제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 그 연준의 그 자산이 그 4 트릴리언 달러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줄어갖고 이제 3.75 트릴리언 달러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연준에서는 자산 축소를 중지시키겠다. 안 하겠다.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제 우려하기를 그러면 다음에 경제 침체가 왔을 때 연준이 대응할 수 있는 그 비축 무기가 없지 않냐. 그 창고를 비워야만 다음에 경제 리세션이 왔을 때 다시 또 자금을 쏟아부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지금 3.75 트릴리언 달러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만일 경제 리세션이 오면은 연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적다. 이제 이렇게 우려하는 면이 있는데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MMT 이론에 의해서 연준이 3.75 트릴리언 달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기축통화국의 그 기능만 잘하면은 이 많은 연준 자산을 갖고 있어도 미국의 경제 리세션이 왔을 때 연준이 이거를 충분히 경제를 견인해 다시 올릴 수 있다. 이런 예. 부분이 있거든요. 참 미국이란 나라 화수분이 있죠. 화수분 그냥 펀에서 쓰기만 하면 되니까 참 부러운 나라입니다. 결국 중국이 그 기축통화가 되고 싶어서 지금 이 사단을 벌이는 건데 결국은 부채 한도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예. 예. 자, 이제 고점을 넘어섰던 증시 다음 주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제 그제 가장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 같거든요. 하여튼 뭐 저는 뭐 지금까지 수차례 뭐 조정이 올 것이다 했는데 조정이 안 오고 뭐 얕은 조정으로 그냥 살짝 걸치고 그냥 지나가고 해갖고 이제는 사실은 제가 뭐 조정이 온다고 뭐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예. 근데 언론 매체에서는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제 보통 증시라고 할 때는 S&P 500 인덱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작년 가을에 S&P 500 인덱스가 장중에 2941을 치고 예. 그날에 꺾여 내려왔었어요. 그때부터 근데 장중 최고치는 2941이었다고요? 네. 그런 면을 본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S&P 500 인덱스가 사상 최고치를 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요걸 넘어설 거냐 안 넘어설 거냐 요거는 하여튼 관심 포인트고요. 근데 하여튼 그 기술주들의 그 어닝이 좋게 나와도 시장에서는 이제는 크게 이렇게 뭐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은 못하고 하여튼 극히 조심스러운 증시 모습이고요. 지금 거래량도 아주 작고 그다음에 특히 그 기관 투자가들이 이 앞으로의 더 큰 상승 여기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국채 금리를 보더라도 하여튼 상당히 큰 손들이 몸을 사리는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장세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하여튼 거의 고점이 오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들이 조심할 때 저도 조심해야죠. 사실 이런 때 함부로 튀어나왔다가 운이 좋으면 뭐 수익도 날 수 있지만 대부분 큰일 나죠. 이때는 관망하는 것이 낫죠. 조금 더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그 불트랩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예, 오늘은 다른 때보다 약 10분 정도 인터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지난주가 뭐 GDP, 그 다음에 증시 이런 게 드라마틱했기 때문인데요. 다음 주에도 우리 선생님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주말 잘 주십시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오늘은 인터뷰가 좀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GDP, 한국, 미국,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원달러 환율까지 이야기할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실제로 거의 40분, 1시간 해도 부족한 시간이었는데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지겨우면 안 되기 때문에 26분 정도로 인터뷰를 줄였습니다. 자, 이제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소식 간단히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상하이 종합지수는 지난 한 주간 많이 빠졌습니다. 3,250포인트에서 약 170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러면 거의 5% 정도 일주일 동안 하락한 거죠. 다행인 것은 200일 이동평균선뿐만 아니라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는 거. 그러면 저게 고점이라서 결국은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이 되거든요. 일단 MACD 지표나 RSI 지표를 보면 과매도 구간이 들어간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ETF를 좀 찾아봤습니다. ETF, 중국 증시를 대상으로 하는 ETF, MSCI 차이나 ETF입니다. 이 차이나 ETF는요, 지난 한 달 동안 올라갈 때는 거의 유입되지 않다가 22일, 24일 중국 상하이 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빠지자마자 미국 투자자들은 이때다 하고 자금을 투입했네요. 약 2주일 동안 2.9억 달러 자금을 유입했습니다. 근데 2주일이 아니라 결국은 지난주죠. 지난주에 거의 대부분의 자금을 중국 증시에 미국 투자자들은 투입했습니다. 이건 충분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눈여겨봐야 될 지수죠. 즉 중국의 지수가 고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런 미국 투자자들이 굳이 돈을 들고 가지는 않겠죠. 아무튼 MSCI 차이나 ETF는 미국 투자자들이 약 2주 동안 3억 달러 가까운 돈을 투입했다는 사실 알려드리고요. 중요한 거, 미중 무역 분쟁, 무역 협상에 대한 소식이 요즘 최근 한 2주 동안 조용히 했죠. 26일입니다. 어제 블룸버그 소식에서는 1대1로 관련 국가들 모이면서 시진핑 주석이 연설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에 대한 요구를 중국이 들어줄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붉은색 밑줄 그어 있죠. 다음 주에는 미국과 지난번 중단됐던 베이징에서 미국과의 협상이 다시 재개된다. 조만간 미국과 중국에서는 좋은 소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마디 더 그 밑에 써있죠. 시진핑 주석이 약속을 했답니다. 이런 무역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위안 디밸류에이션, 즉 위안화의 평가 절하를 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환율 가지고 손해보는 부분을 만회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즉 중국 투자자들, 중국 펀드 투자자들에게는 그렇다면 중국 위안화의 약세에 대한 위험은 일단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금융시장 브리핑은 조금 길었죠. 인터뷰가 길었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월요일, 내일 미국과 한국의 GDP 좀 깊게 분석하고요. 이 GDP와 관련해서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연결돼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 이미 댓글로 말씀드렸죠. 저는 50% 달러와 정리했고요. 50%도 조만간 정리할 생각인데, 이게 제 돈이 아니라 와이프 돈이니까 이게 쉽사리 수긍을 하지 않나요? 아무튼 도대체 왜 상승미소는 달러 포지션을 다 정리하려고 하는지 월요일 미국과 한국의 GDP 방송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